흥선대원군의 정책과 강화도 조약을 살펴보고 조선 후기 사회의 모습을 알아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학습 목표를 위해 적어줍니다. 자, 오늘은 흥선대원군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흥선대원군의 정책과 강화도 조약을 살펴보고 조선 후기 사회의 모습을 알아봅시다. 이렇게 적어줍니다. 오늘 동영상 정말 긴데 그만큼 배울 내용이 많으니까 우리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자, 정조대왕까지 우리 왕을 배웠는데요. 그 다음 왕이 대체로 공통점이 있었어요. 세 왕을 이름을 적어줄 건데 순조, 그 다음 헌종, 그 다음 누굴까요? 철종입니다. 이 순조, 헌종, 철종의 세 왕이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이 공통점이 뭐였냐면 너무 어린 나이에 즉위했다는 거예요. 순조는 11세, 헌종은 8세에, 철종은 비교적 나이 많은 19세. 그래도 어리죠. 이렇게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는 겁니다. 자, 어린 왕을 대신해서 통치해줄 사람이 아마 필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할머니를 그려주겠습니다. 갑자기 웬 할머니지? 하겠지만 사실 왕실의 최고 권력자라고도 볼 수 있는 데뷔마마입니다. 데뷔마마. 드라마 보면 데뷔마마들 나오시죠? 자, 이렇게 인자한 웃음을 짓고 있는 데뷔마마를 그리는 듯 보이지만 눈썹을 이렇게 뭔가 욕심이 있어 보이네요. 대왕 데뷔를 먼저 그려줄 거고요. 그 옆에는 신하 한 명을 그려주겠습니다. 자, 이 신하는 대왕 데뷔랑 똑같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같은 가문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자, 이목구비 똑같이 그려주고 수염도 그려준 다음 눈썹 똑같이 이렇게 욕심 많게 그려주겠습니다. 이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면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있을 수도 있어요. 안동김씨 세력, 그리고 풍양조씨 세력들입니다. 이 세력들이 어떤 노력을 하냐면 자신의 가문에서 왕의 아내를 이제 왕과 결혼을 시킵니다. 자신의 가문에서. 그래서 어린 왕을 뒤에서 쥐락펴락하면서 자기 입맛에 맞는 정치를 펴기 시작해요. 그게 바로 세도 정치입니다. 대왕 대비도 마찬가지예요. 왕실 권력자이기 때문에 이 어린 왕들을 대신해서 그런 통치를 하는 제도를 수렴청정이라고 하거든요. 수렴청정.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인 왕이라고 봐도 무색한 거죠. 이 순조, 헌종, 철종의 아내들은 모두 다 안동김씨 세력과 풍양조씨 세력에서 이제 아내가 되었는데, 순조 때 안동김씨, 헌종 때 풍양조씨, 철종 때 다시 안동김씨 세력이 이렇게 중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왕들을 뒤에서 약간 허수아비처럼 자신의 입맛대로 마음대로 이렇게 통치를 했던 그 시기를 세도정치라고 하는데, 문제는 철종 다음에 후사가 없었어요. 자, 후사가 없다. 아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왕위를 이을 아들이 없다는 건데, 그럼 이 세력들이 왕족 중에서 왕이 될 만한 사람을 물색해야 되겠죠. 그런데 자기가 이제 원하는 대로 쥐락펴락하려면 똑똑한 사람은 안 되겠다는 거죠. 아주 멍청한 왕을 찾기 시작합니다. 누가 멍청할까? 왕족들 중에 멍청한 왕을 세워야 되는데, 그래야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물색을 하기 시작해요. 자, 왕과 아주 먼 친척이었던 사람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정조의 친척이고 이제 수양 아들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먼 친척이죠. 이 안동김씨 세력에 눈에 들고 싶었어요. 이 인물은 어렸을 때부터 엄청 똑똑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왕이 되려면, 또는 권력을 쥐려면 보니까 똑똑해서는 안 되겠는 거죠. 저 세력이 나를 왕으로 시켜주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일부러 멍청한 척을 합니다.
자, 나는 왕에 관심 없고 난 그런 거 잘 몰라. 이런 척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이 바로 흥선대원군이고요. 그의 아들이 훗날 고종이 됩니다. 고종. 자, 익숙한 이름일 거예요. 자, 여기 아래에 고종이라고 적어줍니다. 흥선대원군의 아들이에요. 자, 흥선대원군은 생각합니다. 아, 내 아들을 왕으로 세우려면 내가 왕에 관심도 없고 좀 멍청하고 그런 척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그렇게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해요. 술 마시고 상갓집 가서 막 밥을 얻어먹고, 왕족이면 품위도 있고 학식도 높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괜히 약간 할 일 없는 그런 사람인 척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요 코 아래를 이렇게 붉게 선생님은 색칠을 해줬어요. 항시 취해 있는 겁니다. 자, 365일 취해 있어요. 옆에는 이 술병을 손에 쥐고서 에이, 나는 왕 같은 거 몰라요. 이렇게 다니면서 그런 거죠. 그럼 안동김씨 세력. 이 보기에 이거 좀 마음에 드는 거죠. 아, 이 흥선대원군의 아들, 또 어린 왕을 세우고 싶으니까 어린 왕을 이제 왕으로 올리면 괜찮겠는데? 또 내 맘대로 휘두를 수 있겠는데? 세도 정치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고종이 안동김씨의 눈에 들어서 픽! 네, 선택당합니다. 그런데 흥선대원군은 정말 똑똑했어요. 자, 이 권력을 쥐자마자 완전히 돌변합니다. 사실은 술을 쥐고 있는 것 같았던 흥선대원군은 품 안에 칼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자, 이 흥선대원군이 보기에 이 세도 정치하는 안동김씨 세력을 그냥 뒀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자, 권력을 펼 수 없으니까 이제 권력을 쥐고 난 다음에 바로 개혁을 시작합니다. 개혁해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개혁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이 양반 가문들, 세도 가문들을 이제 끝장내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흥선대원군은 고종이 12살에 즉위를 하게 되자 본인이 이제 고종 대신에 수렴청정을 시작합니다. 자, 대왕대비가 수렴청정을 했던 것처럼 고종의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대신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치가 대부분 왕권을 강화하는 정책들을 펴니다. 주요 정책 3가지를 정리를 해볼 건데요. 물론 좋은 정책도 있었고 조금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정책도 있었어요. 첫 번째, 전국적으로 서원을 철폐합니다. 자, 저번에 영조대왕 얘기할 때도 왕권 강화를 위해 서원을 철폐했다라고 했는데 흥선대원군은 전국적으로 철폐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호포제를 실시해요. 이것도 설명을 다시 해줄게요. 세 번째 정책은 뭐를 실시했냐면 경복궁을 다시 짓습니다. 임진왜란 때 불에 탔던 경복궁을 다시 짓는 건데요. 자, 차근차근 한번 볼게요. 전국적으로 서원을 철폐한다. 서원이라는 거는 양반들의 어떻게 보면은 중심지예요, 중심지. 그러니까 서원을 문을 닫게 한다는 거는 그 양반 가문들, 세도가들의 세력을 약화시키려는 시도였던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성공적으로 마치게 됩니다. 물론 반발은 있었겠지만 자, 성공적인 정책이었어요. 왕권 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호포제를 실시하는데요. 원래는 일반 양인들만 내던 세금이 있었어요. 군대를 가지 않는 대신에 내는 세금이 있었는데 양반은 군대를 안 갔거든요. 근데 이제는 양반도 그거 호포제 내라, 호포를 내라, 이렇게 세금을 내도록 하는데 양반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동시에 국가 재정도 확보를 해서 이것도 좋은 정책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런데 이 경복궁은 사실은 왕의 권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세운 것인데요. 문제는 백성들을 강제 동원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비판을 받았다고 해요. 한창 농사 지을 때 궁궐 지으러 나와라, 니네가 일 좀 해라, 그러면 싫겠죠. 당연히 싫죠. 그래서 아무튼 이 새 정책의 공통점은 왕권을 강화한다는 것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흥선대원군의 집권이 시작되는데 오른쪽 빈 공간에 좌우 수직선을 한번 그려줄게요. 연표를 그릴 거예요. 왜냐하면 엄청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이 어떤 순서로 일어났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쥐었다는 것을 위해 그려주고, 그 아래에 자가 필요해요, 여러분. 자로 좌우 수직선을 일자로 쭉 그어줄 거예요. 자.
흥선대원군이 집권한 와중에 1866년의 일입니다. 이때 상당히 심각한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요. 바로 병인박해라는 사건입니다. 그 아래에 병인박해라고 적어줄 거예요. 병인박해, 누군가를 탄압했다는 겁니다. 누구를 탄압했냐면 바로 천주교를 탄압했어요. 자, 십자가를 그려줄 건데 여러분 기독교 천주교 이렇게 들어본 적 있죠? 교회나 성당을 기독교 천주교라고 하는데 천주교가 조선에 상륙합니다. 그런데 이 종교의 교리가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라고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선 사회는 유교 사회이기 때문에 이미 신분제가 존재했었죠. 양반들이 난리가 납니다. 양반들이 이 천주교 조선에 들어오면 안 된다. 거세게 반발을 해요. 그런데 처음에는 흥선대원군이 이 천주교를 박해하지 않다가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이 얽혀서 결국에는 프랑스 신부 9명을 처형하고 천주교 신자 8천여 명을 죽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이 병인박해로 인해서 죽음을 맞게 되는 거예요. 이 소식을 청나라에 있던 프랑스 장군이 듣고 이제 보복을 하러 찾아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어나는 사건이 병인양요입니다. 자, 그 아래에 병인양요를 정리해 줄 건데 조금 칸을 넓게 두고서 병인양요를 정리해 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다른 사건이 조금 이따가 설명할 건데 조금 선생님처럼 이렇게 칸을 띄워두고 병인양요를 적어주세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복수를 하러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프랑스 국기를 이렇게 그려주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시기가 서양 나라들이 아시아 국가에 와서 통상을 요구하던 시기였습니다.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그래서 청나라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미 문을 열어버린 상태였어요. 자, 그러던 와중에 프랑스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핑계가 생긴 거예요. 니네가 감히 우리나라 신부 9명을 처형해? 복수해야겠다. 그리고 통상도 요구해야겠다. 문을 열어라 라고 해야겠다 하면서 온 것이죠. 자, 병인박해를 문제 삼으면서 통상을 요구합니다. 너네 우리나라랑 교역해야 돼. 그리고 너네 병인박해 이거 보상해줘야지. 이렇게 요구하러 군함을 끌고 어디로 오냐면 강화도로 옵니다. 강화도 어디예요? 인천 앞바다예요. 자, 강화도를 침략합니다. 자, 그런데 이 프랑스 군에 맞서 싸운 장군이 있었는데요. 그 강화도의 정족산성이라고 거기에서 승리를 거두는 양헌수 장군입니다. 자, 그래서 목숨 바쳐서 싸워요. 결국 이 양헌수 장군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굉장히 능력 있는 포수들도 있었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기술력은 좀 많이 부족했겠지만 목숨 걸고 싸운 덕분에 방어를 하게 되었고 프랑스는 또 그 당시 우리나라보다 더 급한 게 청나라였어요. 그래서 다시 청나라로 회군을 합니다. 그런데 회군하면서 강화도에 있었던 외교장각에 있던 도서들을 다 가져가 버려요. 이게 정말 중요한 문화유산이었어요. 우리나라에 특히나 의궤 같은 경우에는 그 왕실에서 있었던 모든 행사를 그림으로 기록한 정말 귀중한 자료인데 그거를 다 가져가 버립니다.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사건인데 그래서 이런 병인양요가 결국에는 이렇게 우리의 중요한 문화재를 잃어버리는 계기가 되어버립니다. 최근에 박병선 박사, 우리 언제 배웠죠? 직지심체요절의 존재를 알렸던 박병선 박사의 노력으로 의궤가 돌아왔습니다. 되돌아왔는데 이게 완전히 돌려준 건 아니고 영구 임대 형식으로 돌아오긴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병인박해와 병인양요 사이에 이 강화도 앞에는 이상한 배가 자꾸 출몰을 합니다. 자, 이상한 배, 모양이 이상한 배, 그것을 우리나라에서는 이양선이라고 불렀어요. 이양선이 이렇게 제너럴 셔먼호라고 적혀있는 이양선이 조선 앞바다에 이렇게 모습을 드러냅니다. 총총총. 마치 우리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우린 통상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갑자기 배를 끌고 우리 영해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 입장에서는 뭐야 이거 전쟁 아니야?
그래서 이 제너럴 셔먼호를 공격합니다. 자, 이게 평양에서 일어났는데요. 평양에서 막무가내로 통상하자 이러면서 배를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게 미국 배였던 거예요. 미국에서 그래서 그것을 보복하러 또 옵니다. 뭐 이렇게 우리나라는 바람 잘 날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바로 1871년 일어난 신미양요입니다. 신미양요는 미국이 일으킨 전쟁이고요. 미국 국기를 간략하게만 그려줄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원래는 별이 이렇게 있는데 다 그려줄 시간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해주고 빨간 걸로 국기를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줄무늬 국기. 자, 미국입니다. 미국이 군함을 끌고 와요. 자, 니네 병인년에 제너럴 셔먼호 그거 우리나라 배였거든? 우리 그냥 통상 그냥 우리 물건 팔러 온 거였어. 통상하러 온 건데 니네가 우리 배 공격했잖아. 그것을 핑계 삼아서 이제 군함을 끌고 온 거예요. 속내는 뭐예요? 너네 우리랑 통상해라. 그것을 강요하기 위해 온 것이죠. 자,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통상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강화도를 침략하는데요. 우리는 통상 요구를 계속 거부해요. 프랑스에게도 그랬고 미국에게도 그랬고. 자, 그런데 이제 강화도를 공격을 하는데 우리 수업에서도 봤다시피 정말 우리 군대는요, 그 당시 총도 되게 열악하고 군인도 별로 없었어요. 자, 이 어재현 장군이 광성보 전투에서 정말 힘들게 싸우고 했지만 우리 조선 군인이 거의 목숨 바쳐서 죽고 거의 전멸을 했다고 합니다. 미군에 의해서. 그래서 미군이 너무 결사항전을 펼치니까 결국에는 철수를 합니다. 철수를 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백성들이 입은 피해가 너무 컸어요. 자, 이런 아픔을 안겨주고 또 떠납니다. 미국은. 자, 이런 사건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진짜 이 서양 놈들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이 온 국민에게 퍼졌을 거예요. 갑자기 와가지고 통상하자고 요구하면서 우리 백성들을 죽이고 갔으니까. 막 문화재도 약탈하고 가고. 이 강화도에 2번의 전쟁이 있었잖아요. 먼저 프랑스가 강화도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고, 들어와서 통상을 하자 요구를 하고 우리는 또 거부했고, 미국도 통상 요구를 하면서 강화도를 쳐들어왔지만 우리가 거부했죠. 자, 조선은 질릴 대로 질립니다. 흥선대원군도 마찬가지였어요. 절대 나는 문을 열지 않겠다. 이 외국이랑 교역하거나 통상하는 것들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전국에 비석을 세워요. 이 비석을 이렇게 그려주는데 이 비석을 척화비라고 합니다. 척화비. 척화. 배척한다. 화친을 배척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는 절대 너네 서양이랑 그렇게 교역하지 않을 거야. 문을 열지 않을 거야. 물론 현대에 와서는 이 흥선대원군의 쇄국 정책이라고 하거든요. 나라를 문을 걸어 잠근 거예요. 문을 열어주지 않은 거죠. 이것을 조금 비판하는 목소리가 크죠. 이때 문을 열었더라면 어땠을까? 이런 평가를 하기도 하는데 글쎄요. 역사는 또 그 당시엔 모르는 일이죠. 외세가 침범했는데 싸우지 않는 것은 곧 나라를 팔아먹는 것이다. 척화비 이렇게 적어놔요. 무조건 싸워야 된다. 외세가 침략하면 싸워야 된다. 이렇게 흥선대원군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머릿속에 온통 쇄국, 통상, 거부, 통상수교, 거부, 절대, 거부 이렇게 생각했겠죠. 자, 어느덧 12살이던 고종도 이제 20대가 됩니다. 그러니 어엿한 청년이 된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 없이도 통치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고, 흥선대원군이 권력의 일선에서 물러난 상태에서 고종이 이제 통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고종의 아내였던 명성황후와 더불어서 그 당시 주변인들의 생각은 흥선대원군과는 조금 달랐어요. 이제 조금씩 문호를 개방해야 되지 않을까요?
외국가 교육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의견들이 조금씩 흘러나오던 때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고종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는 조금 저런 척화비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항을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필이면 이 생각을 왜 일본한테 했을까요? 그게 참 아쉬운데 1876년에 또 조선 앞바다에 이상하게 생긴 모양의 배가 출몰합니다. 배를 그려줄 거예요. 링링링링링링. 이상하게 생긴 배를 뭐라고 했죠, 우리? 이양선. 이상한 모양의 배다 이거예요. 이양선. 이양선이 또 출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2번의 전쟁을 겪었잖아요. 기겁을 한 거죠. 뭐야, 또 이양선이야? 그래서 오지 마 했는데 계속 얼쩡거리니까 대포를 쏩니다. 거기 앞에 위협을 하는 거죠. 여기 오지 마라, 더 이상 조선의 영토에 오지 마, 이렇게 하고 대포를 쏘는데, 이 사건을 빌미로 강화도 조약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운요호는 일본의 배였어요. 지금부터 배우는 역사에선 참 일본과 좋지 않은 그런 사건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날 텐데, 하필이면 이 강화도 조약을 일본과 맺어버린 게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사실은 일본은 본인들이 당한 대로 우리나라한테 똑같이 해줍니다. 본인들도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통상 요구를 들어줬어야만 했는데, 우리나라한테도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죠. 못된 것만 배운 거예요. 아주. 니네가 우리 배한테 대포 쐈다며? 이런 식으로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거죠. 사과에도 모자랄 판에. 아니, 누가 남의 나라 앞바다에 함부로 이렇게 배를 끌고 오냐고요. 그래서 오지 말라고 위협을 했던 건데, 그래서 군함을 끌고 와서 협박을 합니다. 너네 우리랑 통상 안 하면 저번에 프랑스랑 미국 봤지? 우리도 전쟁할 거야. 알았냐? 이러면서 강화도로 진입을 해요. 그래서 10일 안에 답해라. 우리는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통상을 요구한다. 이렇게 해서 계약서 딱 내미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우리 아까 배웠다시피 너무너무 불평등한 조약이었어요. 자기 나라 사람들이 범죄를 저질러도 자기 나라 법대로 심판하겠다 그러고,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 앞에 해양 측량권도 가져가고. 근데 우리나라는 그 요구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가장 처음 문을 여는 게 일본한테 문을 열어버려요. 이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근데 역사는 후회해봤자 소용은 없지만, 그래서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고, 이것은 우리나라 조선에서 최초의 근대적으로 맺었던 조약임과 동시에 불평등한 조약이라고 합니다. 자, 그 아래에도 한반도를 그려볼 건데, 3곳의 문을 열어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항구의 문을 열고 일본과 교역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일본이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고, 우리나라는 이때부터 아주 빠르게 근대화의 물결을 타고 어떻게 보면 비극적인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자, 여기까지 다 정리를 해봤고요. 자, 내용이 정말 많았죠.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어떤 역사적 사건이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